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평가센터 센터장 김진수입니다. 어머님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저 양력을 간단하게 넣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수학 경시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그 사고력과 관련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왕수학 법인을 맡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그 다양한 교육 제도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 대치동에서 그 학원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그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경험, 임상 경험이 부모님들과 그 만나게 돼서 좋은 교육을 하게 되었고, 저거 같은 거는 수학과 독서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평가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오늘은 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받지 않고는 공부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로 이제 그 좀 그 평가와 실제 그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를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날마다 큰 아이 혼자서 그냥 이게 철학 동화죠. 삶의 그 철학 동화. 뭐 오디세이 이거는 이제 번역서고 이제 사고력 교육 많이 보시던 책이죠. 제가 소속돼 있던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에서 만든 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뭐 이런 그 책들을 집필을 했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왕수학에 있을 때 수학 교양도서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과학 동화책이 과학책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수학도 좀 이렇게 교양 책들이 필요하겠다. 8권짜리로 이제 만들었던 그 책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교육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 심리학자죠. 이제 모든 그 강의나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자가 19분 정도면 이제 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63분 더 망각률이 떨어지고 망각이 많아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6일이 지나면 거의 그 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했던 아니면 영화를 봤던 어떤 경험을 했던 이 망각성 공격성 곡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 그러면 하루 내에 하는 것들이 하루 이내에 오늘 학교에서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뭔가를 복습하는 것들이 이 망각곡선을 다시 올리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죠.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재료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억 창고, 기억의 제조 공장, 기억 카메라, 램 메모리, 지식 공장이다. 자, 해마라는 것이 뇌에 들어온 정보를 저장할지 제거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결정을 판단하는 기간은 약 한 달이다. 4회 이상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이 평가라는 것은 단기 기억, 중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는데 장기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론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했던 과정이라든가 학습한 결과들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억해내고 재생해내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제 블룸이라는 교육학자가 인지적 영역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블룸이라는 교육학자는 지식 가장 낮은 평가의 영역의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평가라는 것은 이제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이 비판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면접이나 아니면 서술, 밖에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면접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논술, 평가가 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수능은 주로 이제 비판적 사고를 묻는 건 아니고 종합적 사고까지 이제 묻게 되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 영역들은 여기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강의해 드리는 게 난이도 A, B, C, D, E 난이도까지 이제 난이도를 얘기하고,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수준으로 이제 얘기하죠. 수준 5, 수준 4, 수준 3, 수준 2, 수준 1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문항.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보면 뭐 여기 지식은 용어나 개념, 일반 원리, 이론 등에 대한 지식은 가장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이해와 관련된 거는 문서나 그래픽, 자료를 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질문, 다른 내용에 비교하는 그런 관련성을 찾는 질문, 이런 것들이 되고, A와 B, 요거를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 향상 질문 또는 개념의 활용을 요구하는 질문. 요 난이도 A와 B, 지식과 이해를 적용해보는, 여기 더 수준 높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소들 간의 관련성, 유치 및 분석을 요구하는 질문, 이런 것들이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 독특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좀 이렇게 좀 이런 지식과 정보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 이런 정도를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적인 평가의 영역이고, 하지만 이걸 근간으로 해서 모든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성장 단계별로 이제 평가가 있게 되는데, 모든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평가가 있죠. 인사고과도 있고, 1년 동안 성과를 얼마나 냈는가, 이런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에서까지 계속 평가가 있고, 교수 평가도 있고, 계속 있게 되겠죠. 임원에 대한 평가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하라. 그리고 수행 평가 과목별 단원 평가를 실시해라. 뭐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 평가 이게 딱 있었는데, 지금은 말은 좋아요. 과정 중심 평가. 중학교는 뭐 자유학기라 그래서 1학년 시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수행평가 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2부터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 꽤 있더라고요. 뭐 고등학교도 이제 뭐 수행평가, 중간기말고사, 뭐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시험이겠죠. 성인이 돼서는 직업과 관련된 각종 전문직 시험, 자격증 시험, 뭐 공무원 시험, GSAT는 삼성 직무능력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있고 뭐 그 성인의 직장 내에서도 계속 평가는 이루어지죠. 자, 초등학교에서 평가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는 과정중심 평가를 지향하고 수행평가, 과목별 단원평가를 본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학교들 거의 없죠. 평가 결과조차 학부모들에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나니 이제 학원 중심으로 수학, 영어 중심의 그 학원 평가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깜깜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보면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은 최근에 쓰여진 말인데, 교육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 사회 모든 교육자들인데, 현실에서는 과정중심 평가하기가 어렵죠. 애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이 준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입시는 변하지 않고 교사의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이론이 이러다면 맥락에 떨어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 초등학교 저 후배가 기고한 글인데, 현실적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하기는 어렵죠. 수능을 넘어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제도로서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입사 시험이 GSAT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사교육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평가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죠. 그 과정 중심 평가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사교육에서 평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뭐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 또 초등학교 3학년 뭐 영재교육원 시험, 민간 기업에서 보고 있는 수학 경시대 및 수학 학력 평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학습 정보를 수준들을 이제 평가해 나갈 수 있는데 제한적이죠. 지역마다 학교마다 지역 학원마다 다른 거죠. 중학교에서의 평가를 보면 1학년은 시험이 없어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 이제 중2 때 중간 기말고사. 어떤 학병들은 이런 얘기에 수행평가 준비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행평가 학교별로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탐구 주제를 내주는데 5명이 있다. 탐구 그러면 1명이 거의 다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죠. 뭐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평가가 상이하다. 또 언어적 독해와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즉 지식이 부족해서 독서가 없어서 이제 중학교 가면 공부가 어려워진 거죠. 독서의 부재는 뭐 영어, 국어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학습 부진에 영향을 준다. 전국적 학습 유치가 불가능하다.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교육 철학,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따라 평가가 상이하죠. 또 영어, 수학 상당히 어려워졌죠. 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7, 80%? 수능 3, 4등급, 내신 상당의 이외의 그 이하는 정상교육과정이 불가능하다. 지역별 학교 형태에 따라 내신 평가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정보에 의해서 고등학교 가서 1학년 전국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죠. 고1 때 전국 모의고사 성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10% 20%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고등학교 가면 벌써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영어 지문 같은 건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게 된다. 자, 성인이 되었을 때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대학 학과 공부와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영어 인증 시험, 뭐 토익이니 토플이니 이런 문제들.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은 공무원 영어 시험이다. GSAT, 삼성 입사 시험에서 평가 문항의 생소함, 공무원 자격 시험, 뭐 로스쿨, 다 결국은 이제 평가와 시험을 보게 돼 있죠. 자, 공무원 시험의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결국은 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똑같죠. 그죠? 지문 길고.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 높은 문제들과 비슷해요. 공무원 시험은. 그죠? 결국은 똑같은 시험이 된다. 삼성 직무시험검사의 수학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요 문제들을 보면 초등학교 경시 올림피아드 문제, 즉 난이도 D나 E, 초 5, 6에서 중 3까지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회사와 관련된 회사 취업 문제니까 좀 더 이제 회사와 관련된 문제들로 나와 있죠. 경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 삼성 직무검사는 수학이 두 가지가 나와요. 대수 문제하고 도형출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IQ 테스트 같은 문제인데 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시간 내에 25문제, 30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초등, 중등 평가 사례. 어머님들이 좀 그 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21년도에 서울 사립초등학교 3월이 되면 진단평가라든가 그 기초학력평가를 보게 되죠. 학교마다 각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저희 회사가 보는 총정리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 수학과 과학, 영어에서 뛰어나다. 수학과 영어 점수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학력 격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고, 국어, 과학, 사회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어, 사회, 과학은 학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뭐 가정에서 학습하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영어 수학에서 차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더라.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고 분석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진단평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국어 점수,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단평가, 기초학력 평가를 본 거예요. 사립학교 5개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평균, 난이도는 비슷하게 냈어요. 시험 문제 좀 다릅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비율은 똑같이 냈던 문제예요. 국어 문제를 한번 보면 4학년 전국 평균이 60점대, 사립초 평균이 조금 높죠. 수학도 전국 평균이 61점, 사립초 평균은 10점. 영어는 여기서 차이가 좀 나죠. 사회, 과학은 별 차이 없죠. 사회는 전국 평균이 오히려 사립초보다 높고 과학은 큰 차이 없고, 그래서 과목별로 수학과 영어의 편차가 좀 크다는 거. 5학년으로 가도 국어 점수는 비슷하죠. 수학은 더 차이가 났죠. 아까보다. 영어는 19점 차이가 났죠. 사회과학은 비슷하죠. 6학년 가면은 국어 이렇게 비슷하고, 수학은 10점, 영어는 20점, 사회과학은 비슷하죠.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수학, 영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결과를 가져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22년도도 지금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10개와 공립초등학교 8군데가 지금 보고 있어요. 3월 중순까지 아마 보고 이제 결과를 저희가 다음에 또 보고할 수 있는 좀 더 늘어났어요. 학교 보는 학교들이. 그때 가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만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A, B, C, D 이 학교로 했는데 B 학교의 국어 점수는 뭐 큰 편차가 없죠. 학교마다. 수학의 B 학교가 상당히 높고 사립초등학교에서 이 학교가 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B 학교와 D 학교가 평균이 높죠. 사회나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은 거의 학교에 편차가 없습니다. 여기 수학의 점수가 낮은 이 학교는 상당히 어머님들이 이름 들어보면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평균이 낮은데, 여기는 사립학교로 유명한 데지만 학습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학부형들과 교사들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립학교마다도 차이가 크죠. 여기는 요 B학교의 수학 점수가 특별히 높은 거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랑 수학 경시반 운영도 같이 하고 수학에 대한 학습 조예가 깊으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입니다. 강남에서 아주 가까운 학교고, 대부분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어떤 교육 철학이나 방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탁월합니다. 이 학교는 뭐 수학형시 운영하고 수학에 대한 실력은 탁월합니다. 포항 제철 초등학교 옛날에 수학 잘했었죠. 거기도 거기 학교 이상으로 잘하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교육kon센터 4월 전국 학력평가 과학,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들이 시험을 보니까 전국 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번호별로 문항별로 그 평균들 쭉 나오는 거죠. 수학만 한번 보여드리면 수학은 전국 시험이라는 것은 평균 60점대가 나와야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대를 맞췄고 학년마다는 좀 차이가 있죠. 1번서부터 뭐 앞에 번호들은 좀 평균이 좀 7, 80점. 그 다음에 이제 뒷번호로 나오면서는 60점대가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5번은 50점대. 마지막 26번부터 30번은 40점, 30점, 뭐 이렇게 나오죠. 평균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적 분석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평균이 한 7, 80점대 그 성적이 나오죠. 학년마다 평균 전국 평균은 이렇게 60점대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평균 성적이 높지만 3, 4학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중학교 가면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가면 전국 모의고사 보면 50점대 초반 내지는 40점대 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 11번부터 20번은 60점대, 70점대 이런 점수 분포가 나오죠. 뒤로 뭐 18번, 19번, 20번은 조금 더 낮아지죠.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은 50점, 60점대, 40점대까지 나오죠. 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6번부터 30번까지는 더 낮아져서 40점, 30점, 50점대 초반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시험 중에 이제 KMSE 문제도 똑같죠. 저희들이 이제 예상평을 60점으로 내고 60점에서 68점 사이로 예상하고 시험 문제를 내서 1번서부터 5번은 이런 평균, 이런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학년별로 나온 결과들을 보시면 평균 한 60점대 정도, 그 다음에 1번서부터 5번까지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은 예상 결과에 맞는 것도 있지만 조금 높은 문제도 있고 낮은 문제도 있지만 대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은 이렇게, 물론 중3은 벌써 이제 어려워진 거죠. 중2, 중1은 요 기대치에서 떨어지는 이런 점수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그 결과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차트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오늘 그 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수학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학습은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조건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직접 풀이를 써보게 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가기 어렵다. 요 설명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걸 해야 결국은 학습 발전 난이도 B에서 C로 나갈 수 있고 C에서 D로 나갈 수 있고 D에서 난이도 E로 나갈 수 있다. 학습 발전이 이루어지는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과 풀이 과정을 안 쓰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 그리고 글씨 또박또박 써서 정신을 집중해서 풀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축적이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글씨를 보면 집중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집중해서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학습이 나아집니다. 발전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 대부분 안 쓰는 아이들 많고 학습 능력은 두뇌는 되나 습관이 안 돼서 결국은 어려워지는 아이들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생은 중학교 그 중2 때까지 학원을 나가지 않은 학생이에요. 전혀 학원을 안 나가고 집에서 책을 많이 본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태권도를 좋아해서 태권도가 4단이었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 게임으로 푸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태권도를 심취해서 일주일 매번 중2 때까지 나가면서 중1 때까지 나가면서 체력과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고 중1 겨울방학 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상당히 그 누나 둘이 있었는데 누나들은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래도 이제 문과로 해서 스카이를 갔습니다. 연대 두 명 다 연대를 갔는데 연대 갔다가 문과니까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뭐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학원에서 강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대를 가게 되는 나이 거의 30대 갖고 이제 간 그런 케이스고 수학을 중2 때 열심히 해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수학 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자연과학 쪽과 관련된 책, 수학 교양서를 엄청 봤어요. 장래 희망이 수학자였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휴문고를 가서 학원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는데 학원보다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고 사고 능력,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좋아서 학원 다니지 말고 공부하는 게 또 최상위권 가기엔 좋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학원을 안 보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고3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국 2등을 2번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대학 갈 때는 이제 전공을 수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에 부모님이 수학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의대를 가고 싶다.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수학과에 대한 부분이 그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설득하는 메신저로 나서서
야, 유럽에 보면 수학자들이 다 의사, 공무원, 철학자 이런 사람이었어. 뭐 너 의대 가서 의사 하면서 수학하면 되지. 그리고 어, 수학이 수학자만이 수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수학자들 보면 대부분 다 직업을 갖고 있고, 의사도 있었고 치과 의사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하잖아. 그거 해서 결국 이제 의대를 저가 설득해서 가고 갔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인턴하고 있고 어, 근데 이 친구를 학원을 많이 보냈으면 어, 공부하는 스타일이 학원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태권도장을 고3 때도 일주일에 한 3번씩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뭘로 푸느냐, 운동으로 푸느냐, 게임으로 푸느냐, 수다로 푸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음, 그래서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막으면 게임으로 가더라. 게임으로 가더라. 그래서 망치는 아이들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 나왔어요. 겨울방학 될 때 이제 그 학원에 상담을 하는데 엄마랑 왔어요. 나머지 과목은 수학을 제외, 수학도 중, 상 정도의 실력으로. 근데 이제 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대로 다 받는 바로 봐도 받는 아이였죠. 5학년 가을 수학형 시대에 나가서 전국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대회에 나가 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 생겨서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국어나 사회나 과학 이런데 그 중점 공부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전이가 된 거죠. 옮겨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영재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일반고를 갔어요. 일반고 가서 영재고에 대한 준비를 학원에서 많이 했는데 그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행히 영재고를 떨어져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일반고 가서 오히려 잘된 케이스예요. 일반고 가서 잘해서 꿈의 그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초1 때 초일 겨울 때 그 학원에 왔어요. 저 학원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수학 서술형 문제를 A4 3장을 써내더라고요. 서술형 문제. 그래 글을 쓴 거 보니까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나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인지 능력이 웬만한 대학 초1인데 웬만한 중고등학생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 지식,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가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책을 줬는데 수학은 아름다워. 수학은 아름다워. 2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수학여행. 김영사 1에서 4권짜리를 줬어요. 읽고 한 2-3달에 한 번씩 와서 나랑 대화를 하자. 그리고 내줬더니 이걸 읽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함수가 뭐니? 그럼 뭐 얘기하고, 음, 피나보치 수열이 뭔지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럼 그런 것들을 초 이때 2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여기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20명 뽑는데 한 학년에 20명 뽑는데 20명 뽑으면 20명 거의 다 서울대 IB 갑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죠. 3학년 때 뭐 무사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갈 것이냐 국제중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일반 중학교를 갔는데 일반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학생이 한 것이 맞는데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거 따지고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있어갖고 중학교는 검정고시, 중등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는 장학생으로 북일고 국제반을 가서 북일고 국제반에서 SAT 봐서 예일대학교를 갔습니다. 최근에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지금 예일대 컴퓨터 경제 전공하는 4년 자학생으로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시기별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원 나왔지만 독서 능력이라든가 아이의 가치관이나 태도, 철학이 돼 있기 때문에 떠먹여줘. 그러니까 교육 과정만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걸 다 받아먹은 학생이죠. 그리고 이 학원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뭐 충분히 태권도를 좋아하니까 태권도로 스트레스 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을 다진 거고 이 친구는 초등학교 학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는데 수학을 통해서 장점을 살려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저가 이제 초등학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해서 두 친구 모두 초등학교 때 가리키면서 중점으로 봤던 게 뭐냐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을 다 그다음에 독서의 수준을 높이는 걸로 이제 그거 한 거고 특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친구가 UN 대학생들이 하는 UN 대표 역할을 중학교 때 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이 친구. 근데 수학이 약점이 될 수 있었는데, 수학도 잘했던 친구죠. 또 수학을 통해서 경제학과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수학.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을 합격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원장님, 대학에서 수학 함수 시험을 보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너 실력대로 보면 되지. 근데 너무 대학 가서 어려운 거 할까봐 좀 살짝 좀 점수를 자기가 낮게 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야. 너 저기 경제학 하는 데는 미적분, 함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시험을 잘 보면 아마 대학 교수가 널 부를 거야. 연구 학생으로. 응? 미국에서는 그러면 1년에 너 6만 불 장학금이잖아. 생활하는데 한 2, 3만 불 들 거야. 그래, 한 2만 불 정도는 거기서 해결될 것 같은데?
연구 학생으로 그거 하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연구 그 학생으로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연락을 못 해봤는데 이 계기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머님이랑은 자주 통화하는데 그래서 아이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이 적절한 시기까지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기다려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독서 능력과 성실하고 근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공부는 어렵다. 강남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게 무너져서 안 되는, 머리는 좋은데 그런 아이들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어찌하든 능력은 좀 떨어져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 독서를 어느 정도 해주면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평가와 그, 그 간단한 교육학 얘기들 이런 걸 하면서 어머님들이 그 자녀를 분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공해 보려고 오늘 뭐 이러저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세심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 자료가 되었으면 바람이고 구독, 좋아요 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